저는 옛날 전통 호텔에 대한 제 리뷰 중 하나가 입소문을 타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여행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저를 초대하여 추가 리뷰를 작성해달라고 비용을 지불했고, 그때 저는 제 열정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오래된 산장의 주인인 엘리 피츠제럴드가 크리스마스 재개장을 위해 리뷰를 작성해달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산장은 거의 1세기 동안 눈사태에 묻혀 폐쇄되었지만 엘리의 팀이 복원했습니다. 저는 로키 산맥에서 조용한 한 주를 보내며 블로그에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산에서 자라난 듯 거대하고 어렴풋한 산장 자체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고, 나비 넥타이와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딱딱하고 구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웃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두꺼운 코트를 두른 키 큰 모습으로 문에서 저를 맞이했고, 그의 눈은 너무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제임스 씨, 환영합니다. 여기가 매우 평화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다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곳 전체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벽난로와 큰 침대가 있는 아늑한 공간인 제 방에 정착했습니다.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었고 저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긴 여행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저는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이 깬 것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높은 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이어 대학 시절 악기를 연주했을 때 기억했던 피아노가 연주하는 고요한 밤의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2시 47분. 엘리는 제가 유일한 손님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음악은요?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음악은 마치 산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스테레오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직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피아노는 수년 동안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게 그 바램에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아이들이 웃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여기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엘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임스 씨. 이 지역에서는 바람이 귀에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산장이 특히 밤에 옛날의 매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침착하고 개의치 않는 반응에 저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찍으며 산장을 둘러보았고, 그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방에는 마룻바닥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몇 번 밟아본 후 호기심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1세기 전에 산장을 지은 예레미야 휴즈라는 사람이 쓴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가 꼬기로 묶여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오래된 3피스 정장을 입고 가슴 주머니에 회중시계를 넣고 길고 웨이비한 콧수염을 기른 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통의 편지는 산장의 아름다움과 그의 가족이 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해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갈수록 편지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곳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밤에 저는 그것을 듣습니다. 속삭임 벽을 긁는 소리.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눈사태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쓰여진 또 다른 편지는 저를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달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산장이 살아났습니다. 속삭임은 자정 무렵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마치 누군가 제 방문 바로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요를 더 꽉 끌어당겨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때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제이!
벌떡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렸고 벽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몸부림치고 뒤틀리며 나를 향해 꿈틀거리며 다가왔다.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림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저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어디를 가든 속삭임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벽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고 마치 숨을 쉬는 듯 맥박이 뛰었고 어둠 속에서 창밖을 내다보려고 했을 때 유리가 마치 누군가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은 듯 흐려졌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곳에 혼자 있어서 뭔가를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지만 깊은 호흡이 진정되자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로비에서 엘리가 벽난로 옆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이 산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엘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집이 방해를 받았어요.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저는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잡고 차로 달려가 남겨둔 짐은 신경 쓰지 않고 산 아래로 최대한 빨리 차를 몰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침 일찍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산장을 삼켜 새 주인을 데려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당국이 마침내 제 짐에 도착했을 때 구조 작업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휴대폰과 노트북을 찾아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노트북은 다시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이 켜진 것에 놀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 그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과 비디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들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옛날 옷을 입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서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쓰리피스 정장을 입고 가슴 주머니에 회중시계를 차고 있었고 길고 곱슬곱슬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산장의 원래 주인인 예레미야 휴즈 씨였습니다. 다른 저녁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 에밀리는 방과 후 맥도날드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무해한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에밀리는 그곳을 특히 실내 놀이터를 좋아했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콜라를 마시며 에밀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안 휴대폰을 볼 수 있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흩어져 있었고 카운터 뒤에서 가끔씩 튀김기가 부드럽게 울리고 항상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형광등 불빛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야 했지만 우리가 자리에 앉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감이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살아. 저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에밀리는 행복했고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앞쪽에 혼자 앉아 더러운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기름진 머리카락을 튀어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노는 에밀리에게 거의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활기차게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차갑고 굶주린 듯했습니다. 저는 주문을 하면서 그것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잖아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는 아마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어쩌면 조금 거칠 뿐이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가 에밀리를 보는 방식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꼼짝도 하지 않고 초점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흘끗 보고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잡는 순간 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가 눈을 돌리는 방식, 마치 제가 그를 눈치채지 못해야 하는 것처럼 뭔가가 저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에밀리를 잡고 떠났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에밀리가 플라스틱 튜브와 미끄럼틀 미로 속으로 사라지면서 낄낄거리며 놀이터로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편집증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직원들, 가족들이 있었지만 제가 레스토랑 앞쪽을 다시 흘끗 보았을 때 그 남자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문 근처에 서서 에밀리를 다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가끔씩 저를 향했지만 항상 에밀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매니저에게 가서 말해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하지만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식사를 마쳤고 저는 에밀리에게 조금 더 놀도록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일어섰고 놀이터 쪽을 흘끗 보았을 때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에밀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몇 초 만에 그는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그는 단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안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제 뇌가 따라잡기도 전에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이름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제 목구멍에서 찢어져 나오는 듯했고 거칠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에밀리! 저는 달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테이블, 의자, 사람들,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에밀리를 잡고 출구 쪽으로 끌고 가는 그 더러운 손뿐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몸은 벗어나려고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했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고 그 높고 겁에 질린 비명 소리는 제 안에 무언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 후드티, 제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핥히었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얼굴을 찡그리며 끙끙거렸고 잠시 동안 그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에밀리를 저에게서 빼앗아 밤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2년,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10대 소년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그가 남자의 다른 팔을 잡았고 갑자기 낯선 사람의 소나기가 풀렸습니다. 그가 에밀리를 바닥에 밀쳤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문을 통해 도망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에밀리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있는 동안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걱정과 불신의 중얼거림으로 뒤섞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쓴 것은 에밀리뿐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몸은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이 왔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고 진술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라졌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안심시켜도 저는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삶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맥도날드를 지날 때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또는 군중 속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봐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쇼핑몰을 걷고 있었는데 목 뒤에서 같은 차갑고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그가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느리고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너보다 그녀를 더 좋아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위해 불탈 것이다. 저는 아들 제이슨이 차를 끌고 나가기 직전에 차고에서 소리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을 기억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불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의 무덤인 매튜를 매년 방문하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이슨, 그의 아내 리사, 그들의 쌍둥이, 그리고 물론 줄스였습니다. 줄스는 약 1년 동안 아이들의 보모였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낳지 못한 딸처럼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줄스에게 앞좌석에 앉으라고 고집했고 리사는 뒤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리사가 뻣뻣해지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짓기 전에 잠시 동안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리사였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힐 때도 아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의 감도는 긴장감은 숨 막힐 듯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것이 제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묘지에서 우리가 무덤을 청소하는 동안 하루는 길고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줄스는 항상 리사 곁에 그리고 제이슨 곁에 머물면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저는 눈치챘고 리사도 눈치챘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이슨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무관심한 척 줄스와 마치 평범한 날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손은 정원 가위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이들의 가끔씩 웃음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리사는 유령처럼 창백하게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제이슨도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지만 그의 행동은 배신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어를 바꿀 때 줄스의 허벅지에 스치는 우연한 손길, 훔쳐보는 시선, 수줍은 미소.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아이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제이슨과 리사에게 손을 흔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리사의 눈에 어린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제이슨은 저녁 식사 후 마신 와인에 이미 약간 취해 태평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줄스는요? 그녀는 집에 가기 전에 부엌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관여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침묵을 지키며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정쯤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꿈은 불안했고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명소리가 제 잠을 깨웠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또 다른 악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날 때까지, 짙고 숨 막히는 연기 냄새가 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밖에 나와 있었고 울고 있었고 도우러 달려온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집은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불길이 벽을 핥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를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든 것은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도 불길이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들려오는 날것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였습니다. 제 아이들인 제이슨과 리사의 목소리가 안에 갇혀 산채로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싸웠던 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고 제 몸은 필사적인 숨을 쉴 때마다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제이슨과 리사를 위해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저를 뒤로 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연기와 제 가슴을 움켜쥔 공포 때문에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애원하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에 그을음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웃들은 저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불길은 더 크게 울부짖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리사를 끌어냈을 때 그녀의 몸은 검게 그을린 피부층 아래에 까맣게 타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그를 삼켜버렸고 쟤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전기 화재, 잘못된 배선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 집처럼 오래된 집에서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 화재는 항상 발생합니다. 조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메모장에 휘갈겨 썼습니다. 그들은 마치 슬프고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사가 마침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지만 그녀의 말은 오싹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슨의 줄스와의 불륜을 발견했고 사형 선고처럼 그녀 앞에 놓인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묘지에서 그날 그녀는 자신의 분노 속에서 조용히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제이슨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다툰 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항상 그랬듯이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사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질렀고 제이슨이 불길이 시작되는 동안 잠든 채로 불이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고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손 뒤에 이런 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끔찍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떤 종류의 어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왜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리사를 경찰에게서 끌고 갈 때 저는 그곳에 서서 우리 집의 빈 껍데기, 제 아들이 죽은 검게 그을린 잔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모든 순간, 모든 시선, 모든 대화를 되돌려 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했더라면, 제가 제이슨에게 맞섰더라면, 제가 리사를 따로 불렀더라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제 침묵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꿈에서 불길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귀를 기울이면 불길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리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워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무너진 사람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엉망으로 만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레스트모어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했지만 그때 저는 공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모호했지만 불안했습니다. WWE 레슬러처럼 분장한 가면을 쓴 인물이 무작위로 학생들을 공격합니다. 저는 어느 날 밤 그를 만날 때까지 그것이 단지 캠퍼스 민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간고사를 위해 벼락치기를 하느라 도서관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 캠퍼스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늦은 밤의 수다도 발소리도 없었고 잘 관리된 잔디밭 주변에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저는 정말 졸려서 가는 길에 덤불 뒤에서 키스하는 두 귀여운 소녀들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그지 않고 잊어버렸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등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쾅 닫히고 침묵 속에서 관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잡았고 약한 손전등 불빛이 제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앞에 레이 미스테리오 가면을 쓰고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뭐야? 그는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펙트럼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는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부츠가 제 배를 강타했고 저는 책상으로 날아갔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허둥지둥했지만
그는 재빨리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주파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갈비뼈에 팔꿈치를 꽂아 겨우 벗어났습니다. 저는 거의 문에 닿았지만 그는 제 길을 막고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제 다리를 쓸어냈습니다. 다시 바닥에 부딪히자 온몸에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 남자는 가차 없었고 마치 고통을 주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듯 섬뜩한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목을 잡고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말도 안 되었지만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패턴, 복원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침대에서 베개를 잡고 그의 얼굴에 쇼브댔습니다. 그는 소나기를 풀었고 저는 옷장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밖에서 저는 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조롱했습니다. 숨바꼭질? 오, 그래, 패턴은 항상 반복된다, 로이.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문이 쾅 열리고 그가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을 받으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금속 옷걸이 봉을 잡고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저는 그에게 달려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책장에 부딪혔고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회복하여 다시 제 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꽉 조였고 시야의 가장자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가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저 위에 서서 마치 그만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 마사가 부르고 있어. 그는 다른 말 없이 안개 자욱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캠퍼스 경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도착했지만 건성으로 수색한 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도 일종의 장난일 겁니다. 저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장난처럼 보입니까? 제가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저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멍 긁힌 자국 그리고 아마도 부러진 뼈.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격을 당한 다른 학생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당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음악 전공 학생이 연습실에서 멜로디를 침묵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미술 학생이 스튜디오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색상을 망쳤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패턴은 말이 되지 않았지만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러한 공격이 무작위 폭력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감각 입력에 집착했습니다. 소리, 색상, 에너지. 저는 이전 학기에 자퇴하기 전에 새로운 음악 수업을 들었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니 가면을 쓴 미친 남자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캠퍼스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년 전 마르타라는 학생 그룹이 있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예술 연구 및 치료 협회. 그들은 예술, 음악, 치유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했지만 프로그램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맥스라는 한 학생이 깊이 관여했는데 그는 저와 같은 남학생 클럽에 속해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문의하여 그가 캠퍼스 근처의 마약 소굴 위에서 일종의 실험실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대학과 주변의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오래된 버려진 다층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저를 부딪힌 남학생 클럽 회원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음악이 연주되는 잠긴 방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소름 끼치고 더럽고 아마도 감염되었을 계단을 건넜습니다. 저는 이곳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다시 얻어맞지 않을 만큼 현명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전화해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경찰이 마약 소굴에 침투했습니다. 제 또래의 마약에 취한 아이들이 좀비처럼 흔들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맥스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남학생 클럽 파티에서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2층 창문이 갑자기 깨졌고 레이 미스테리오 가면을 쓴 남자가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뛰어내리기 전에 모르타는 영원히 산다, 오예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다리 중 하나가 부러졌고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도착해서 그가 우는 동안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가 그를 데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침내 저를 보고 그것이 제가 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내 자금을 가져갔어, 그래. 당신은 내 획기적인 연구를 가져갔어. 당신은 내 노벨상을 가져갔어. 내 노벨상.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레이 미스테리오가 너희를 쓰러뜨릴 것이다. 경찰이 그를 데려간 후 저는 그의 실험실을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 포스터가 도처에 있었고 수백 개의 대마초 꽁초가 부주의하게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저분했지만 장비와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고 자신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WW 스타의 모습을 취하고 자신의 자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새로운 음악 수업 학생들을 공격했습니다.